네, 이어지는 세션은 글로벌 벤처 자금 앞으로 어디로 흐를 것인가라는 주제로 허란 한국경제 팀장, 진윤정 소프트뱅크 아시아 벤처스 아시아 상무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1대1 방식의 노변 담화인 파이어사이드 챗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두 분의 패널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더레이터이신 허란 한국경제 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스타트업부 허란 기자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한경긱스를 5월 31일자로 론칭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VC 팀장을 맡아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 시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글로벌 투자금 어디로 흐를 것인가인데요. 이번 컴업에서는 어제 이영 중기부 장관님, 또 박재우 코스포 의장님의 대담에서부터 이 투자 혹한기에 대한 이슈를 여러 각도에서 조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최초의 여성 파트너인 진윤정 파트너님 모시고 한국, 동남아, 미국을 비롯한 이 글로벌 투자 시장의 현황 그리고 내년도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윤정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기사로도 투자 혹한기, 투자 겨울이 왔다 정말 많이 썼는데요. 현장에서 체감하실 때 정말 투자 혹한기가 왔다 느끼시나요? 좋은 답변을 해드리고 싶지만 조금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커리어가 2005년부터 시작돼서 투자은행이랑 VC 쪽에 쭉 있어 왔습니다. 제 체감상으로 가장 추운 겨울이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제 커리어상으로 있었던 첫 번째 혹한기가 리먼 사태 터졌을 때 2007에서 9년인데요. 그때 이제 기술주를 많이 보는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 있죠. 그 지수의 숫자가 55%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2,800대에서 1,300으로 떨어졌었는데 그때 대비 지금은 요번 혹한기 때에는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15,000에서 이게 10,000만대로 떨어졌습니다. 퍼센테이지는 33%로 훨씬 더 적지만 이게 첫 번째 그 리먼 사태 때는 거의 1년 반 동안 55%가 빠졌었는데요. 지금 요번 혹한기는 이게 빠지는 규모 퍼센테이지는 적지만 이게 한 지난 20년 대비 올타임 하이를 찍고 나서 이게 한 1년 동안 34% 폭락하는 거여서 훨씬 더 와닿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보면 페이스북을 만드는 메타에서 직원의 총 13%를 레이오프 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냈잖아요. 저희 그런 구조조정에 대한 기사는 한국에서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먼저 그런 기사가 나오면 시체를 두고 뭐 중국을 했다가 한국을 또 뭐 6개월 후에 이게 오게 되는데요. 이런 레이오프가 있으면 정말 그 체감이 더 심해지는데 이번에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추운 겨울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가 가장 추운 겨울이었다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나 더 추워지는 걸까요? 이제 내년도 역시 증시 시장이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내년 투자가 얼마나 혹한일 것이냐라고 제가 해석을 한다면 올해에는 이제 활황기에서 혹한기로 접어드는 이 대조정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정 시기일 때는 밸류에이션, 어떤 기업 가치를 낼 때 여러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르면 투자를 선뜻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이 시장의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내년은 추울 것이다라고 알고 있고 밸류는 낮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년은 투자 시장은 다시 재개가 되지 않을까. 스타트업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사례를 봤을 때 이제 올해는 작년 대비 얼마나 투자가 좀 줄었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전략을 좀 짜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거의 모든 VC들이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2021년에는 거의 역대급으로 많은 VC들이 돈을 쐈죠. 저희 역시 2021년에 돈을 많이
투자를 많이 집행했었습니다. 뭐 6천억대의 집행을 했었었는데요. 올해에는 저희도 지금 이렇게 조정 시기에 저희도 되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저희도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좀 관망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첫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닷컴 버블 증시 얘기와 연관을 지어주셨어요. 그게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렇게 증시가 벤처 투자 시장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냐 하면 정말 이때만큼 영향을 미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증시가 내년을 어떻게 내다보는지 내년 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벤처 투자 시장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의도를 좀 취재를 해왔는데요. 사실 올해의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었다면 내년의 화두는 디플레이션, 침체다. 이렇게 봤었을 때 이 침체의 깊이가 어느 정도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좀 갈릴 텐데 이거에 대한 의견은 사실은 조금은 엇갈려요. 그러니까 침체가 깊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금리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심화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증시가 같이 꺾이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실은 뭐 벤처 투자 시장뿐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2024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구조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게 더 확실히 드러났을 때 침체가 얕은 정도로 끝나면서 증시는 내년에 반등할 수 있는 좀 긍정론도 사실은 있거든요. VC 입장에서 볼 때 이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금리, 이 경제 성장률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 증시 전문가들이랑은 다를 것 같아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내년 시장을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여러 지표들을 많이 보고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는 다행인 것은 저희는 숏텀 투자자가 아니라 되게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지표가 저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를 하면 저희가 이미 기투자한 포트폴리오들 중에 매우 레이 스테이지인 곳들도 많고 아니면 상장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곳들이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상장 시장이 매우 크게 저희에게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VC 투자가 실적을 낼 때에는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나중에 엑시트를 할 때 얼마에 나갔냐, 그래서 얼마나 수익률을 창출했냐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내년에 상장 시장이 좋냐 안 좋느냐는 이미 투자한 지 8년, 10년 된 그런 곳들을 어떻게 엑식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매우 저희의 목을 조여오는 그런 지표들이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저희가 엑식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투자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8년, 10년을 보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지표들이 다 안 좋아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고용도 낮고 그리고 GDP per capita도 나쁘고 여러 가지가 다 나쁘다 한들 저희가 내년에 집행을 만약에 어느 곳에 여러 군데에 해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에는 저희는 경기는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서 다시 활황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최대 10년의 주기가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이 최저점이다라고 하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럼 내년은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내년 시장에 바닥을 찍는다라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 증시와 벤처 투자 시장을 다 포함한 이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바닥이 이제 상장 지수들이 스탁마켓의 지수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닥은 스타트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리고 유동성, VC들에도 LP들의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 자금이 스타트업들에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전년도들 대비 적을 것이냐. 아마 가장 높았던 2021년 대비는 적을 거고 올해는 아마 2020년 수준이 유지될 것 같고 내년에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저는 2017년, 18년대로까지 내려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통상 이 투자 시장이 바닥이다 하면은 투자를 집행하기에는 좋은 빈티지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원래 연초에 투자 호황기가 왔을 때는 올해가 제일 좋은 투자 빈티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점 지연되면서 내년이 가장 좋은 투자 빈티지가 될 거다라면서 이제 투자의 바닥, 시장의 바닥이 내년 상반기 정도로 미뤄진 게 좀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 집행 측면에서는 내년이 투자 빈티지로서 좋다고 하지만 이제 실제 자금을 펀드레이징 해야 되는 VC 입장에서는 LP들이 자금을 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 LP들이 사실 내년도에 채권 투자 시장이 돈을 좀 많이 흡수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채권 투자 시장과 자금 경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매우 페어한 코멘트이신 것 같고 LP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LP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LP는 리미티드 파트너스라고 해서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 저희를 GP라고 하거든요. 제너럴 파트너스. 그러니까 GP에게 자금을 대주는 그런 곳들을 이제 LP라고 합니다. 이 LP의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뭐 연기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 쪽에 있는 그 대학교의 엔다우먼트 그런 펀드들로 해서 상당히 다양한 성격들이 많은데요. LP들 입장에서 LP들은 항상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하죠.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하는데 그들이 지금까지는 이 스타트업 섹터를 VC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에서 대체 투자라고 보고 여기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이제 잘 되면 20% 이상의 수익률에서 뭐 높게는 뭐 50%까지도 가는 그런 펀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높은 수익률이 가끔 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바라봤는데 지금 올해 내년 같이 이자율이 높고 채권의 수익률이 5%대가 되고 국채의 수익률이 그 정도 되고 회사채는 10% 넘어갈 건데 그러면 그걸 다 두고 대체에 들어올 것이냐. 예전에 만약에 대체 투자, VC 대체 투자에 뭐 25%를 했다라고 하면 이 각 LP들도 자기들의 실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실적을 매년 아니면 분기마다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다시 재조정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조정을 할 때 만약에 우리의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하면 여전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전의 비율대로 25%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데 만약에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럴 때는 채권에게 당연히 VC가 뺏길 수도 있다고 보고 LP 입장에서는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는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들과 경쟁하는 상황이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그거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그리고 LP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LP들 중에 여전히 이 고위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요 그 자산군에 관심이 있는 곳들이 저는 여전히 남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그쪽에서 VC로 들어오는 자금줄이 절대 끊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예전 대비 조금 줄 수 있냐? 그럼 가능성은 있다라고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금을 주는 LP를 국내와 글로벌로 나눠봤을 때요. 내년에 투자 적기다라고 보면 이 글로벌 큰 손들은 열심히 그래도 GP들한테 돈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국내 LP들이 좀 보수적으로 나오면 상대적으로 과실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펀드레이징을 할 때는 다양한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희의 몫이죠. 얼마나 우리의 트렌드가 좋고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서 그 돈을 따내야 하는 그 의무를 저희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해외랑 한국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즘 같이 환율이 안 좋은 이 시장에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LP, 글로벌 투자하는 곳들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국을 되게 의미 있게 보더라고요. 이제 1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30-40%더 많게 투자가 되잖아요. 워낙 원화가 요즘 약하니까. 그래서 한국
이 돈을 미국에 똑같이 1달러를 쓰기보다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이 한국을 또 매력 있는 투자처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LP들일 경우는 이런 아시아에 있는 한국 같은 곳의 VC들의 출자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글로벌 증시의 이 패시브 자금들도 이미 아시아 쪽 비중을 늘리고 있고 그 중에서 중국 대안으로 한국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사실 벤처 투자 시장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투자 시장 또 증시와 벤처 투자 시장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파트너님께서 이제 늘상 하셨던 말씀 중에 파도 타기를 잘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셨어요. 근데 이 투자 혹한기에서는 어떤 파도를 타야 되는 걸까요? 어떤 시장이 살아남을까요? 네, 제가 예전에 뭐 인터뷰 이런 것에서 파도를 잘 타는 회사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섹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어떤 파도냐라고 보면 파도가 아니고 그냥 폭풍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폭풍우가 내리치고 있는 이 날씨에 내가 과연 나가서 파도를 타야 되는 게 맞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 몸을 움츠리고 폭풍우가 잘 지나가고 그리고 그 시기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남으면 되는지 저 물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 또 좋은 파도가 왔을 때 잘 올라타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이 폭풍우가 지나가도록 저도 되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특정 나라가 어떤 정답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섹터와 스타트업이 정답이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아까 한국 얘기도 좀 했는데 좀 국가별로 나눠 본다면 동남아 쪽에도 해외 VC들이 자금을 좀 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동남아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 글로벌 자금들이 동남아를 그리고 인도 시장을 좋게 보고 있나요? 네, 제가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첫 투자가 동남아 싱가포르 투자였고 2014년부터 동남아 투자를 쭉 해왔는데요. 지금 동남아로 한 지난 2, 3년간 엄청난 자금들이 몰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는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이 또 어디냐라고 봤을 때 동남아는 정말 인구가 많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다 고령화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령화에 아이도 낳지 않아서 지금 인구 절벽을 저희 우리나라도 맞고 있고 다양한 유럽 국가 뭐 중국도 맞고 있는데 동남아는 진짜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인구의 평균 나이가 30이거든요. 그렇게 젊은 인력이 많은 곳에서 이제 승부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랄까, 매크로적인 면에서 동남아를 되게 매력적으로 봤었어요. 그리고 아직 기술 혁신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스타트업이 들어가서 어떤 혁신이 들어가서 이뤄낼 수 있는 디스럽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동남아를 매력적으로 봐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꼭지로는 이 지정학적인 영향으로 동남아가 좀 수혜를 받는데요. 지금 미국의 많은 자본들이 원래 중국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본들이 되게 많이 동남아로 갔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또 인도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중국과 인도가 국경을 두고 갈등을 하면서 인도로 못 들어갔던 또 중국 자본이 그리고 또 중국 정부에서 이제 스타트업 섹터를 조금 이제 때리면서 중국 내로 들어가지 않고 또 동남아로 많이 그 자금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진짜 뭐 세코야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인도 펀드에 2조짜리를 아시아 투자를 하기에 만드는 등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지금 이 시장에 동남아는 겨울이 아니냐. 동남아 역시 겨울이거든요. 인도 역시 겨울이고. 그래서 지금 돈은 매우 많이 몰려갔지만 그 돈들이 지금 많이 풀리고 있냐. 그곳에 있는 투자자 역시 바보가 아니고 이 시장에 너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우선 그들도 조금 관망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관망하고 있는 자금들이 내년에는 스타트업에 본격적으로 실제 투자가 좀 이루어지겠네요. 자, 지금 동남아도 이 가격 이제 동남아 스타트업들을 제가 한 3개월 전만 만났어도 그분들께서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면 조금 여전히 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곧 윈터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겨울이 이미 한국도 왔고 다른 세계 다 왔는데 동남아도 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남아는 아직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돈들이 계속 풀려서 우리는 밸류 조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보이셨었는데 지금 뭐 이번 달에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의 자신감은 아니에요. 거기도 이미 이제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구조조정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뭐 연말이 됐던 내년 초가 됐던 그런 것도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돈이 언제 많이 풀릴 것이냐 하면 그런 조정이 다 끝난 시점에 돈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2분기, 3분기부터는 좀 조정이 끝나고 돈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트업들한테 투자가 실제 이루어지는 시장 국면은 이제 내년 2분기, 3분기. 그때가 사실은 기업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바닥 시점으로 보시는 거네요. 동남아 상황 얘기를 들어봤고 사실 올해 들어서만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나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싱가포르에 연락사무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투자가 시장 자체는 어렵지만 이렇게 해외 투자 늘리는 움직임은 좀 바람직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저희 하우스는 항상 해외 투자를 많이 해와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VC로서 다른 VC의 해외 확장이 맞냐 안 맞냐 그거는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제 해외 확장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냐라고 보면 저희는 수익 창출 플러스 항상 이제 위험을 줄여야 되는데 위험을 줄이고 자산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 국가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역적으로 좀 분산되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혹한기가 다가올 때도 이게 타임 갭이 좀 있어서 각 시장을 이렇게 hit하는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좋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들도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좀 열심이고요. 또 중기부는 해외 자금 유치를 하기 위해 글로벌 유니콘 펀드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럼 실제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 좀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디테일을 좀 짜야 될까요? 네, 이렇게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을 항상 꿈꿔오고 계시고, 솔직히 한국의 그 어느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나는 한국 시장만 하고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떤 도움을 주는 게 가장 좋냐라고 봤을 때, 이제 스타트업들이 해외를 진출을 해서 지역 사무소든 뭐 자회사를 차리건 해외로 진출하고 나서 가장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고객 확보예요. 이제 막상 갔는데 이제 우리 제품을 우리 서비스를 사줄 고객을 찾는데 항상 되게 힘들어하고 그게 세일 사이클이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이 컨버전이 안 되죠. 그냥 포텐셜 클라이언트에서 정말 매출을 찍어주는 고객으로 전환이 안 되는데 그 조금 전환 확률이 높은 고객군을 잠재 고객을 찍어주고 연결해주고 그리고 그거가 탑다운으로 내려오기보다 이걸 진짜 잘 관심 있을 실무와 연결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도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연결을 주선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한국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이 동남아가 내년 2, 3분기는 정말 투자를 집행하는 VC들이 많이 나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소프트뱅크 벤처스 아시아도 한국 투자를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말씀 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지켜보는 자세였으면 내년은 이제 조정이 끝난 시기라고 저희도 판단할 거여서 내년은 좀 정말 열심히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면 이런 불황일 때 항상 정말 이 세상을
지배라거나 선도하는 그런 테크 기업들이 나왔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 이 불황 시기 항상 나오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정말 시장을 재편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옛날 예를 들자면 그 닷컴 버블일 때, 이 닷컴 버블 시작이 2000년인데요. 보면 1998년에서 99년 사이에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탄생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구글이 탄생했고, 중국에는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이 회사 설립하고 1년 후, 2년 후에 이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시기를 경험했는데, 그때 정말 생존 전략을 잘 짜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각 국가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1등 테크 기업들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 같은 시기에 눈 크게 뜨고 잘 다니면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10년, 20년 우리나라의 테크 산업을 선두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그런 팀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 10년 뒤에 구글이 될 국내 스타트업은 어떤 곳들이 후보군이 될까요? 그런 고민을 저희도 되게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섹터가 될 거냐,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팀에 투자를 하고 싶냐라는 고민을 좀 저희가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옛날에 나의 영광을 잊고 제가 예전에 받았던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예전에 얼마나 마케팅을 집행할 수 있었는지 등등, 그 예전의 영광을 다 잊고 정말 이 시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빠르게 피봇할 수 있고 그냥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팀, 그리고 현실에 대한 현실 감각이 매우 빠른 팀이면 정말 베팅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회사들이 좀 느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왔던 습관이 있고 내가 믿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빠르게 포기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이런 시기에 살아남으려면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고 다시 재편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런 시기에 생존 가능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팀을 찾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 모델로는 지금까지는 이 자금이 되게 싼 시기, 이자율이 낮을 때는 캐피털이 되게 싸다고 얘기하잖아요. 캐피털 10이었는데 이렇게 되게 비싸진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로는 리커링 레베뉴고 한국어로 하면은 이제 반복해서 찍힐 수 있는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사업 모델이 가진 곳을 좀 더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내년도 벤처 투자의 키워드를 좀 꼽아 주신다면. 네,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키워드가 딱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그리고 저희 펌이 생각하는 키워드는 생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정말 어떻게 이 혹한기를 잘 생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이 시기에는 활황기에는 경쟁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혹한기에는 시장이 나의 경쟁자를 다 또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잘 살아남으면 너무 큰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현금 확보해서 런웨이 늘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면 정말 큰 혜택을 시장이 보상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니어 여성 벤처 캐피털리스트한테 이 진윤정 상무님께서 이제 롤모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아마도 이제 워킹맘으로서 이렇게 벤처 캐피털리스트로서 파트너까지 오른 이런 게 흔치 않기 때문일 텐데요. 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도 VC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후배들을 위해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지난 한 10년? 의 시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 시기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 시점이 한 2019년에 명확히 찾아왔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일을 해야 행복한 사람인지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행복한 사람인지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몇 주 새벽까지 맨날 일하면 아 이거 때려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에 제가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던 기간에 알았어요. 나는 평생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제 남편이 회사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막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 힘듦을 겪으면서 오늘도 성장했을 저 사람이 너무 부럽다. 그래서 저는 아 나는 그냥 무조건 일을 해야지 더 행복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더 좋은 엄마가 또 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저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힘들어도 단 한 번도 아, 내 집에 그냥 있을까? 좀 쉬어볼까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꼭 워킹맘이 답은 아니거든요.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내 답이 나는 워킹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각오해야 될 것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엄청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갈아 넣어야 하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 네, 뿌듯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 투자금의 좀 향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진윤정 사모님으로부터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의 삶도 엿들었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을 주실 분들 계신다면은 현장 질의 해주시면 네. 네. 네, 오늘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섹터를 여쭤봤을 때는 섹터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 팀과 사람들이 적응력이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는 뭐 리커링이 가능한 레베뉴가 있는지 그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딱 보이는 건데 그 사람들과 팀이 적응력이 강한지는 어떻게 보통 측정하시는지 뭐 대표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적응력이 강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VC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VC가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어떨 때는 제가 이제 팀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들이는데 우선 미팅을 하고 그리고 회사를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보면 대표님 혼자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요 경영진들 있죠. C레벨들 그분들 다 만나기를 저는 매우 선호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 회사에 왜 조인했는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선 또 막 전 그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 막 싸우게 되면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푸냐라는 질문들도 하고 그리고 또 탐정 노릇도 많이 합니다. 즉, 뭐 대표님의 전 직장에서 전화를 해보고 이분은 어땠는지, 그리고 뭐 CTO님은 어땠는지 그런 레퍼런스 콜을 상당히 많이 해봅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질문자께서는 소속이랑 이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티센바이오 파메라 연주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되게 재밌게 들었고 소프트뱅크는 되게 유명한 글로벌 투자자 중에 하나인데 한국 기업이 글로벌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기 위한 전략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글로벌 투자자에게 돈을 받는 거나 한국 투자자에게 돈을 받는 거나 다 똑같은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지갑을 열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첫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뭐 누가 소개해줘서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왜 하는지 되게 인상 깊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우선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회사의 지표들이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 뭐 성장 뭐 곡선을 갖고 있고 또 요즘 시장에는 또 패스 투 프로피터빌리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익률을 어떻게 창출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명확하게 갖고 계시면
조금 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또 각 지금 영위하시는 섹터에 시장 사이즈가 좀 더 큰 것을 아마 선호할 거예요. 그래야 그 시장에서 뭐 지금은 0.1%의 마켓 셰어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커서 10%를 갖고 있을 때 되게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시장 규모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맞물려 있어서 뭐 하나가 잘 되면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우선 첫인상을 강하게 남겨주시면 조금 더 고민. 마치 그 LP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한 VC로서의 그 요건을 얘기해 주신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이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또 객석에 계신 참석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윤정 파트너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이 힘든 투자 혹한기를 겪고 있는 이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또 직원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만약에 스타트업 관계자들이나 대표님들이 계시면 너무 힘드실 거다라고 우선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고 또 그거를 직원들이나 누구에게 토로하실 수도 없을 거예요. 특히 투자자들에게도. 하지만 지금 이 시기를 잘 이겨내셔서 정말 적자 생존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정말 많은 기회가 찾아올 거기 때문에 잘 버티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윤정 소프트뱅크 벤처스 파트너님과 함께 글로벌 투자 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내년이 올해보다는 더 나은 투자의 기회를 낳는 시기가 될 것이고 생존할 만한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